찰스 다윈. 이 이름 모르는 분 아마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 위대한 이름 뒤에 숨겨진 한 인간, 찰스 다윈의 진짜 이야기는 어땠을까요? 오늘 그의 목소리로 직접 그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찰스 다윈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에게 직접 한 말이죠. 어쩌면 이 한 문장이 그의 젊은 시절을 관통하는 모든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가문의 수치라고까지 불렸던 이 평범한 소년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놀라운 여정,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한번 가보죠. 바로 그의 어린 시절입니다. 학교 공부보다는 자신만의 세상을 탐험하고 수집하는 데 푹 빠져 있었던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다윈을 정말 사로잡았던 것들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조개 껍데기, 동전, 온갖 광물들을 모으고요.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서 낚시를 했죠. 또 새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형이 하는 화학 실험을 옆에서 돕는 게 그렇게 재밌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냥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했고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땠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엉망이었습니다. 라틴어니 시집기니 하는 수업들은 다윈에게는 그냥 텅 빈 시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그의 잠재력을 전혀 깨워주지 못한 거죠. 심지어 혼자 화학 실험을 하다가 가스라는 별명까지 얻었대요. 웃기죠? 근데 당시 교장 선생님은 이걸 전혀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 쓸데없는 짓 한다면서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의 열정과 세상의 기대가 얼마나 달랐는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제 그의 대학 시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집에서는 의사가 되라고 했다가 또 목사가 되라고 했다가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딱정벌레에게 가 있었죠. 정해진 길과 그의 진짜 열정이 계속해서 부딪히던 시기였습니다. 포쿠 쿠란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로 신경 안 쓰는 놈, 무관심한 녀석, 이런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바로 교장 선생님이 다윈에게 붙인 꼬리표였어요. 정말 억울했겠죠. 그 안에 얼마나 뜨거운 호기심이 들끓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겁니다. 케임브리지에서의 생활은 뭐랄까 거의 완벽한 이중생활 같았어요. 한쪽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했는데 이건 시간 낭비에 심지어 혐오스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의실 밖에서는 진짜 배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음악이랑 미술에 푹 빠지기도 하고 헨슬로우 교수님하고 자연을 거닐면서 끝없이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바로 딱정벌레 수집에 완전히 미쳐 있었죠.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진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희귀한 딱정벌레를 양손에 한 마리씩 잡았는데 세상에 또 다른 희귀종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놓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오른손에 있던 놈을 그냥 입에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하하, 정말 대단한 집념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HMS 비그로호의 박물학자로 함께 항해하자는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제안이었죠. 1831년에 시작해서 거의 5년 동안 이어진 이 엄청난 여정 한번 보세요. 영국을 떠나서 남아메리카를 샅샅이 훑고 갈라파고스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이 항해는 청년 다윈의 생각과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빚어냈습니다. 다윈 스스로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비그로 항해는 내 인생에서 단연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내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요. 정말 그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던 거죠. 그 어떤 학교도 해주지 못했던 진짜 훈련이 바로 이 바다 위에서 시작된 겁니다. 첫째,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꿰뚫어 보듯 관찰하는 법을 배웠고요. 둘째, 그 관찰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힘을 길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에 미친 듯이 파고드는 전념의 습관. 이게 바로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렇게 5년 동안 그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수많은 관찰과 질문들이 이제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항해 내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몇 가지 미스터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왜 지금은 멸종한 동물의 화석이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이랑 그렇게 닮았을까? 또 왜 바로 옆 동네인데 사는 동물들은 조금씩 다를까?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는 정말 충격이었죠. 섬마다 사는 새들의 부리 모양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걸 보면서 기존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다윈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1837년에 첫 노트를 폈는데 어떤 이론이나 가설을 미리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정한 베이컨식 원리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사실들을 모으고 또 모았죠. 증거가 충분히 쌓이기 전까지는 섣불리 결론 내리지 않겠다는 아주 신중한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러다 정말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1838년 10월이었어요. 그저 재미삼아 멜서스의 인구론이라는 책을 읽고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번쩍하고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경험을 한 거죠. 아, 이거다. 마침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찾았다. 그게 바로 생존을 위한 투쟁, 즉 자연선택이라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다윈의 남은 평생을 바친 위대한 업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의 치열했던 과학자로서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250.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1859년에 처음 나온 종의기원 초판 인쇄 부수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1250권이 출간된 지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매진됐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그의 연구는 종의 기원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실 평생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고생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후 20년 동안 난초, 인간의 진화, 심지어 식충식물에 대한 어마어마한 책들을 계속해서 써냈습니다. 정말 그 열정과 성실함은 그 어떤 병도 막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윈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리고 잘 일해왔다.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세상을 바꾼 건 그냥 번뜩이는 천재성만이 아니었던 거죠.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노력이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라고 불렸던 그 평범한 소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이것 아닐까요?